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진 동서와 그 동서네를 지혜롭게 돈 큰 동서의 이야기랍니다. 살기가 힘들면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하거니와 하물며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이라면 얼른 챙기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어진 동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지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한 부잣집 큰 동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난한 동서네를 돕는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 또한 잔잔한 감동을 준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옛 이야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어진 동서를 지혜로 도운 큰 동서. 옛날 어느 시골에 부자형과 가난한 아우가 살았답니다. 어느 여름날 보리 타작을 하고 보리를 멍석에 말리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자기네 보리 몇 대박을 큰 집 멍석 한 귀퉁이에다가 널어놓고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닭이나 새들이 널어놓은 보리를 먹지 못하게 쫓고 있었는데 가끔씩 널어놓은 보리를 골고루 잘 마르라고 뒤치면서 큰아들 보리를 조금씩 작은 아들 보리에다가 밀어 놓는 게 아니겠어요. 배를 짜면서 그 광경을 본 큰 며느리가 생각했어요. 내 마음도 안 되었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하면 저렇게 하시겠어. 저녁 때가 되어 작은 며느리가 널어놓은 보리를 가지러 와서 그릇에 담아보니 이게 웬일이지요? 아침에 가져올 때보다 양이 는 거예요. 참 이상도 하지. 말리면 줄어야 할 텐데 늘다니. 그러더니 아침에 가지고 온 양만큼만 담고 나머지는 큰 집 것에다가 밀어놓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전히 배를 짜던 큰 며느리는 이것을 보고 크게 감동했지요. 원, 저리도 착한 사람이 있나. 그 후 며칠이 지나서 큰 동서는 찹쌀을 한 말쯤 가지고 와서 작은 동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걸로 술을 빚고 떡을 해서 돌아오는 초하룻날 자네 시아주버님 생신 때 저녁을 대접하게나. 초하루가 되어 시아주버니를 초대해서 잘 대접을 하니 워낙 술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터라 실컷 먹고 골아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아우가 업어다가 큰 집에 갖다 눕히고 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큰 동서가 논 한섬지기 문서를 가지고 와서는 형님이 주는 거니 받으라며 놓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튿날 형이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땅 문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마누라에게 물을 수밖에요. 어쩌냐게 술이 곤드레가 되어 오시더니 아우가 못 살아 불쌍하다고 하면서 개울 건너 한섬지기 논문서를 주고선 기억이 안 나세요? 형은 이 말을 듣더니만 허허 그 술이 형 노릇을 했구먼 하더랍니다. 도적대를 잡은 아이. 옛날 함경도 어느 고개에 도적대가 하도 많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관에서 포졸 몇 명 보내봐야 늘 그놈들한테 당하고 오니 이곳 사람들의 불평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그골 사또는 누구든지 이 도적대를 다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방을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고을에 사는 12살 되는 아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토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많은 도적들을 잡아오겠느냐. 그래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워대니 하게 내버려 두었지요. 그러자 이 아이가 사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냐 하면 큰 호박 하나의 속을 다 파낸 다음 엽전으로 채워줄 것, 그리고 포졸 2명만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녀석이 돈이 든 호박을 짊어지고 혼자 고갯길을 올라가지 않겠어요. 고개의 마루에 가니 도둑대가 우르르 몰려나와 물었어요. 네가 짊어진 게 무엇이냐? 보다시피 호박 아니오. 호박이야 알 바 없으니 도둑들은 그냥 가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호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호박 안에 있던 돈이 땅 위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말을 하는 게 여보시오, 당신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적질을 해먹고 살겠소? 호박 속에 들어있는 이 많은 돈도 알아볼 줄 모르면서 도둑질을 한다니 참 한심하오. 이 말을 들은 도적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저기 저 아래 큰 기와집에 사는 아이오. 우리 아버지도 전에는 도둑질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하에게 나눠주고 뿔뿔이 헤어져서 잘들 살고 있어. 우리 아버지 말씀이 저 고개 도적들 하는 꼴이 평생 도둑질이나 해먹고 말 것 같으니 가서 시험해보라고 해서 왔소이다. 이 말을 들은 도둑대들이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그래,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재주가 많고 훌륭한 두목이었단 말이지. 너의 아버지를 우리 두목으로 할 수 없겠니? 아이가 대답했지요. 당신네들이 말만 잘하면 될 거요. 도둑대들은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는 다시 내일 당신네들 모두가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두목을 해달라고 말해보시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오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을 테니 한 명씩 한 명씩 와야 합니다.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그때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튿날 이 아이의 신호에 맞춰 도적들이 한 명씩 집으로 들어오는데 포졸 2명이 들어오는 족족 묶어 광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광은 금세 도적대들로 꽉 들어찼지요. 아이는 큰 상을 탔을 뿐만 아니라 후일 유명한 포도대장이 되었답니다. 깨진 달걀.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은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요. 어느 날 오성과 한음은 시장 구경을 갔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만 오성이 실수로 달걀을 깨고 말았어요. 한음을 피하려다가 좌판에 놓인 달걀 한 줄을 떨어뜨린 거지요. 마침 달걀 주인은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오성이 달걀을 깨는 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한음이 달걀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잘못해서 달걀을 깼습니다. 아니, 뭐야? 그러자 오성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달걀을 깬 건 저 애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오성과 한음은 서로 자신이 달걀을 깼다고 했어요. 그러자 달걀 주인이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서로 자기가 깨지 않았다고 미룰 텐데
너희는 서로 자기가 깼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달걀 값은 받지 않을 터이니 그냥 가거라. 달걀 주인은 오성과 한음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냥 돌려보내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오성과 한음은 달걀 한 줄씩을 들고 다시 시장에 갔답니다. 아저씨, 달걀을 깬 건 저니까 제 것을 받으세요.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저 때문에 달걀을 깼으니까 제 달걀을 받으세요. 오성과 한음은 서로 달걀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달걀 주인이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정 그렇다면 그 깨진 달걀이 한 줄이니 서로 반씩만 다오. 오성과 한음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말 잘해서 벼슬 얻은 시골 양반. 옛날에 서울의 어떤 대감이 벼슬을 시켜달라고 오는 시골 양반들의 돈을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벼슬 자리라는 게 워낙 귀해서 어디 마음대로 되어야지요. 그러니 허구한 날 이들 등살에 베길 수가 없어서 대문에다 방을 써붙인 거예요. 이 양반 좋고 문장이고 인물 잘 나고 말 잘하는 사람만 들어오라. 이렇게 되니까 웬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집안이 조용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에 못생긴 시골뜨기 녀석 하나가 찾아와 대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인들이 가로막았지요. 대문에 써붙인 이 방도 못 봤소. 어딜 감히 들어가겠다는 거요.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마침 대감이 심심하던 터라 들여보내라고 분부를 내렸지요. 대감은 이 녀석이 절을 하고 앉자마자 물은 거예요. 그래, 자네는 양반이 좋은가? 예, 양반이 좋습니다. 저는 신을 삼아서 그날 지내는데 신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를 보고 이 양반 이 신 얼마요? 이 양반 이 신 좀 비쌉니다. 하면서 저를 부를 때는 꼭 양반이라고 합니다. 권세도 없고 돈도 없는데도 저를 보고 양반이라고 하니 진짜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대감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럴듯하이. 그럼 문장도 되는가? 라고 물었지요. 답인즉슨 예, 저는 문장이지요. 저는 우리 문 중에서 제일 학렬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 문중 사람들은 모두 저를 보고 문장 합니다. 이러니 제가 문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럴듯하구만. 그러면 자네는 인물이 잘 났는가? 예, 대감 마님 눈에는 제가 박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대저 남자 인물이라는 것이 여자가 가장 잘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의 처가 늘 저를 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의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허허 웃더니만 그럼 자네는 말도 잘하는가? 라고 물었지요. 글쎄, 대감 마님이 저의 말을 듣고 웃을 적에는 아마도 제가 말을 잘하기에 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감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네가 양반이 좋든 말든 문장이든 아니든 인물이 잘났건 못났건 말을 잘하든 못하든 벼슬자리 하나 줌세 하더랍니다.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조선의 21대 왕은 영조 임금입니다. 영조 임금에게는
아주 영특하고 재주가 많은 아들이 있었지요. 늦게 얻은 자식이라 영조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왕자는 10몇 살에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될 왕세자로 정해졌어요. 똑똑한 왕세자는 영조 임금 대신 왕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영조 임금 밑에서 세력을 잡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던 무리들에게는 왕세자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왕세자를 모함하였지요. 왕세자를 벌해야 합니다. 왕세자는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어라, 나를? 왕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왕세자는 간신들의 거짓 모함에 희생되어 젊은 나이에 쌀을 넣어 보관하는 뒤주에 갇혀 죽었답니다. 이 왕세자가 바로 사도세자이지요. 영조 임금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답니다. 정조 임금은 남달리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한스러운 죽음을 한시도 잊지 못했지요. 여봐라, 벽파 일당을 잡아들여라.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간신들을 몰아냈어요. 벽파는 영조 임금 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었지요. 간신들을 모두 몰아낸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에 새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수원성을 만들어 수원에 머무르면서 아버지 무덤 곁에 있을 때가 많았지요. 정조 임금은 수도를 아예 수원으로 옮기려고까지 했답니다. 이때 수원 근처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벼슬이라도 하나 얻어야지요. 하루는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살 궁리는 않고 날마다 책만 읽고 있는 선비가 한심했던 것이지요. 때가 되면 나도 벼슬 한 자리 하겠지요.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러나 벼슬자리는 쉽게 나지 않고 살림은 더욱도 쪼들리기만 했답니다. 수원에 모신 사도세자의 무덤은 융릉이라 불렀는데 그 능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어요. 능을 지키는 사람으로 누가 알맞겠느냐? 하루는 수원성에 내려와 있던 정조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지요. 소신이 알기로 이 마을에 선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맞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그 선비를 불러 능을 잘 관리하게 하여라. 가난한 선비는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의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라는 벼슬을 얻었어요. 참봉은 좋은 구품으로 벼슬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선비는 무척 기뻤답니다. 능참봉은 아주 편한 벼슬이었거든요. 무덤 주위에 난 잡초를 뽑거나 누가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 않나 지키고 못된 도적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되었어요. 이따금 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도 능참봉의 일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런데 모처럼 얻은 능참봉 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었답니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 임금이 날마다 능참배를 오는 바람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정조는 연락도 없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찾아와 아버지 능 옆에 앉아 있다가곤 하였어요. 능참봉은 늘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었답니다. 오랜만에 벼슬자리 하나 얻은 게 이 모양이니 한숨만 푹푹 나왔지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일을 하여 좋아했더니만 그 일이 괴롭고 힘들어 얻는 게 없을 때 하는 말로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돼지 코와 닭의 볕. 아득한 옛날이었어요. 하늘나라에 사는 천왕은 신하를 여럿 거느렸는데 그 가운데는 동물들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천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땅나라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1년 동안 좋은 일을 하고 돌아오너라. 지상에서 한 일을 보아 상을 받을 만하면 상을 줄 것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면 벌을 내리겠노라. 신하들은 모두 땅으로 내려갔답니다. 닭과 개와 돼지도 천왕의 명령에 따라 곧 땅으로 내려갔지요. 돼지는 돼지 우리에서 꿀꿀거리며 지내었어요. 닭은 닭장에서 꼬끼요 꼬끼요 울면서 지내었지요. 1년이 후딱 흘러갔어요. 천왕은 돼지와 닭과 개를 차례로 불렀답니다. 먼저 돼지가 들어왔어요. 돼지야, 너는 땅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천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는 땅에 내려갔으나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밥만 먹고 잠만 잤습니다. 멋이라, 너는 벌을 받아야겠구나. 천왕은 화가 났어요. 무슨 벌을 줄까 생각하다가 돼지의 코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돼지의 코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참 밉상으로 생겼지요. 돼지코가 오늘날처럼 납작하게 못생긴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다음에는 닭이 들어왔어요. 잘 다녀왔느냐? 예, 땅나라 백성들이 모두 천왕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땅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새벽마다 동네 사람들을 깨워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호라, 그거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무슨 상을 줄꼬? 천왕은 닭을 내려다보았어요. 닭은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조그만 닭머리가 밋밋하여 볼품이 없었답니다. 좋은 일을 한 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천왕은 생각하였어요. 멋진 벼슬 달아주마. 천왕은 닭의 머리에 붉은 벼슬 달아주었어요. 그리하여 닭에게는 오늘날처럼 벼시 있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닭의 벼슬은 마치 왕관처럼 멋있지요. 천왕은 이렇게 신하들을 하나하나 불러 땅에서 한 일을 물어보고는 일일이 상도 주고 벌도 주었어요. 이제 모두들 다 왔겠지. 천왕이 묻고 있을 때 개가 들어왔답니다. 저는 금방 천상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너는 개로구나. 예. 그래, 너는 땅에 내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예, 저는 날마다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말이더냐? 제가 멍멍 짖으면 도둑이 달아나지요. 또 밤에는 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와 도둑을 쫓지요.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구나. 개는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말했어요. 그러나 빨리 뛸 수가 없어서 도둑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왕은 개를 살펴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개는 다리가 셋이었지요.
그래서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개가 늦게 도착한 것도 바로 걸음걸이가 그랬기 때문이었지요. 좋은 상이 있도다. 너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하나 더 주도록 하마. 이제는 도둑을 쫓아가 잡을 수도 있을 게다. 천왕은 이렇게 말하고 개에게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개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오늘날 개가 오줌을 눌 때 한쪽 다리를 드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은 천왕이 상으로 준 귀한 다리에 오줌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숙종과 충신의 간언. 조선조 19대 왕인 숙종은 붕당 정치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왕권 회복과 강화에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 왕이었지요. 그런 그가 하루는 영남에 내려갔다 돌아온 이관명 어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 객고가 얼마나 심했는고. 그리고 지방 관리들의 민폐는 어떠했던고. 라고 하문하니 어사 이관명이 아뢰었어요. 상감께서 맑으시와 지방 관리들이 모두 맑아 민폐라 할 것이 없었사옵니다. 다만 통영 소속 아래에 있는 섬 하나가 대궐 아무후궁의 땅으로 되어 있사온데 그곳에서 바치라는 것이 너무도 많고 극심하여 그곳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원성이 자자하였음을 보았기로 감히 아뢰나이다. 이 말에 숙종은 크게 노했어요. 과인이 일국의 임금으로 조그만 섬 하나를 과인의 후궁에게 주었기로서니 뭐가 그리도 나쁘다고 비방 논란을 하는고. 숙종은 진노하여 쇠막대인 철여일을 집어들어 앞에 놓인 탁상을 내려치자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궐내가 싸늘해져서 모두들 지죽은 듯 있는데 이 관명은 조금도 굽히는 기색이 없이 또 아뢰는 것이에요. 소신이 상감을 모시고 경연에 참석하올 때는 이러지 않았사온데 영을 받고 외지에 나간 지 1년 동안의 상감의 과격하심이 이에 이르렀사옵나이까? 이는 상감께 간증하여 올리는 신하들이 없었음이오니 모든 신하들을 파직시키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자 숙종이 승지는 정교를 쓸 자비를 하라 라고 영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니 모두들 이 관명에게 큰 벌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종은 뜻밖의 분부를 내렸지요. 전 맹어사 이관명에게 부재학을 제수하노라. 어리둥절한 승지가 머뭇거릴 수밖에요. 그러자 승지는 나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가? 어서 쓰도록 하거라. 예, 황공하오이다. 그리하여 승지가 부재학의 교지를 쓰자 숙종은 부재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하노라 라고 거듭 승차의 분부를 내리니 만조백관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숙종은 또다시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호조 판서를 제수하노라 라고 했으니 앉은 자리에서 이관명을 당 화관에서 정경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교하기를 경에 오름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알았기로 경을 호조 판서로 앉히는 바이요. 경은 앞으로도 그런 민폐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바로잡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오. 하더랍니다. 홍성 팥죽 고개.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마을에 기막한 사연이 깃든 팥죽 고개가 있답니다. 옛날 이 마을에 딸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호라비가 있었답니다. 그는 재주나 능력이 없어서 돈벌이를 못하고 겨우 마을에서 짚을 얻어다가 밤새워 집신을 삼아 놓으면 딸이 장에 가서 팔았지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이 늘어나지 않았답니다. 장날이 아닌 날은 딸이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빨래를 해주고 잔치집이 있으면 가서 굳은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봉양하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효심이 지극한 딸을 돕기 위해 상리를 시키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할까요? 하루는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미끄러져 심하게 다쳤지요. 아버지는 저녁 때에야 겨우 뒤뚱거리며 빈 지게를 지고 돌아왔어요. 딸은 허리를 다친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딸은 아버지의 허리가 빨리 낫기를 바라며 천지신명께 빌었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약은 쓰지 못하지만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며 저녁마다 다친 허리에 찜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인지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는 또 집신을 삼기 시작했지요. 이곳에서는 장이 너무 멀어서 새벽같이 떠나도 해가 져야 겨우 집에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다 큰 처녀를 장에 보내는 것이 늘 마음 놓이지 않아 걱정을 하였는데 그날따라 일찍 오라고 딸에게 신신당부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도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살인문을 나가면서 왠지 걱정스럽더니 이상하게 그날은 다른 때보다 집신이 팔리지 않았지요. 집신 사세요. 전보다 목총을 돋구어 외쳐댔으나 해가 기울 때까지도 다 팔지 못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녀는 장바닥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어요. 장터거리는 온통 술집거리였지요.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집신을 팔았어요. 술주정꾼과 술집 여자들의 투정 소리를 들으며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집으로 향하였지요. 겨울인데도 땀방울이 맺혀 손으로 이마를 닦아야만 했답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겨우 한숨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고개 위 오두막집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마을 부잣집에서 부엌 일을 봐주는 아주머니가 처녀를 보고 반기며 물었어요. 이제 오는 거야? 처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안에 가서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오늘이 동짓날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음식 소리를 들으니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망설여졌지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 때문이구먼. 걱정하지 말게. 집에 갈 때 내가 뜨끈뜨끈한 팥죽 한 그릇 줄 터이니. 그제야 처녀는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부잣집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는 처녀에게 펄펄 끓는 팥죽 한 사발을 퍼서 부뚜막에 올려놓았지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날씨가 보통 추운 게 아니야. 처녀는 쉽사리 수저를 둘 수가 없었답니다. 딸을 기다리며 저녁도 굶고 계실 아버지의 모습이 두 눈에 선하기 때문이었지요.
못하고 있어. 아버지 걱정 말고 어서 들어. 아버지 몫은 따로 줄 테니까. 그제야 처녀는 수저를 들고 팥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부지런히 팥죽을 배불리 먹고 난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안겨준 팥죽 그릇을 들고 쏜살같이 집으로 향하였어요. 고개 위에 있는 오막살이 초가집에 가까이 온 처녀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바삐 걷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이때 팥죽 사발이 산산조각이 나며 팥죽이 길바닥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를 어찌하면 좋아.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할 팥죽을. 처녀는 한참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어요. 흩어진 죽이라도 쓸어 담으려고 깨진 그릇을 모아 어둠 속에서 헤맸지만 헛일이었답니다. 그녀는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죄송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이튿날 이 고개를 넘나들던 사람들이 고개 전체가 팥죽 색깔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지요. 처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로구먼. 그래서 이 고개를 팥죽 고개라고 부른답니다. 무등산 이야기. 광주 광역시에는 광주 시민들의 안식처라고 불리는 무등산이 있답니다. 무등산은 이름이 몇 차례 바뀌었어요. 백제 시대 때에는 무돌, 무당산으로, 신라 시대에는 무진악, 무악으로 불렸고 고려 때에는 서석산으로 불렸답니다.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무등산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같은 산인데도 시대에 따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니 말이에요. 무등산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아무래도 올해 농사는 망친 듯 싶습니다. 농사도 농사지만 당장 먹을 물이 없으니. 사람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원망 섞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논밭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도 허옇게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손을 놓은 채 가뭄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우웅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네들도 들었는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비라도 내리려고 하나요?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파란 하늘은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을 뿐이었지요. 우웅 우웅 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소리가 나는 쪽은 다름 아닌 무등산 쪽이었어요. 산이 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야? 그러게나 말일세. 아무래도 마을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구먼.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후드득 후드득 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뭄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달려나왔지요. 비야, 비가 내린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사람들은 온몸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비가 온다고 무등산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거야. 무등산은 정말 신령스런 산입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처럼 무등산은 사람들과 친숙한 산으로 지금도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피곤함을 감싸주는 안식처로 생각한답니다. 고시래. 봄이 되면 집집마다 농사일이 시작되지요. 농사꾼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시장기가 돌면 밥을 먹잖아요. 끼니 때가 되면 끼니를 먹고 중간중간에 새참도 먹었지요. 이때 먹기 전에 꼭 밥 한 숟갈을 먼저 떠서 공중에 멀리 던지면서 고시래 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고시래에 얽힌 이야기랍니다. 옛날에 고시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남의 허드렛 일이나 거들어주고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고시 처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 보니 냇물에 복숭아 한 개가 둥둥 떠내려오더래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걸 건져서 맛나게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지 뭐예요. 아기를 뱄단 말이지요.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도선이라고 지었어요. 복숭아 도자에 신선 선자를 서서 도선이지요. 도선이는 병도 없고 탈도 없이 잘 컸는데 크면서 참 용한 재주를 하나 배웠어요. 무슨 재주인고 하니 바로 점을 치는 재주였지요. 누가 뭘 물어도 그냥 점괘 하나만 쏙 뽑으면 다 알아맞히거든요. 아무 날 비가 오겠다 하면 틀림없이 비가 오고 아무 곳에 벼락이 치겠다 하면 틀림없이 벼락이 친단 말이지요. 이러니 그 재주가 얼마나 용하겠어요. 도선이는 그 재주로 남에게 점을 쳐주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도선이 어머니가 병이 들어 죽었답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덤 쓸만한 자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선이가 할 일 없이 어머니 관을 메고서 팔도 강산을 돌아다녔어요. 무덤 쓸만한 자리를 찾으려고 말이지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굽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자리 하나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벌써 웬 기와집 한 채가 떡 들어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머니 무덤 쓸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와집이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도선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그 기와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몰래 어머니를 묻으려고 마루 밑을 팠지요. 그런데 두어 번 호미질을 하고 나니 갑자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봐라 도선아, 너의 어머니 모실 곳은 여기가 아니니라. 도선이가 깜짝 놀라서 호미질을 멈추자 또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너의 어머니 모실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건너 징계 맹계 들이니라. 도선이는 곧바로 어머니 관을 메고 부랴부랴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자기 이름도 알고 어머니 무덤 쓰려는 곳도 다 알고서 그러는데 당할 수가 있어야지요. 도선이는 곧바로 건너편 징계맹계 들에 가서
들 한복판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썼답니다. 어머니 무덤을 쓴 뒤에 도선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웬일인지 그들의 농사가 안 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껏 농사를 지어도 가을이 되면 말짱 쭉정이만 나오더라는 거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 하나가 도선이 어머니 무덤에 제사를 올렸답니다. 농사 잘 되도록 해달라고 말이지요. 제사를 올린 데야 별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숟갈씩 떠서 도선이 어머니 무덤에 바친 거지요. 그랬더니 이듬해에는 그 집 농사만 잘 되고 다른 집 농사는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밥을 먹을 때마다 도선이 어머니 무덤에다가 밥 한 숟갈씩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농사가 다 잘 되더래요.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에서 밥을 먹을 때 도선이 어머니 몫으로 밥 한 숟갈을 바치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밥을 먹기 전에 한 숟갈을 떠서 멀리 던지면서 고시네 하는 거지요. 그건 도선이 어머니 성씨가 고씨라서 그런 거예요. 그 고시네가 나중에는 고시래가 되었답니다. 연못 물골을 지키는 연꽃. 옛날에 아주 귀한 보물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복 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보물 하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사는 연희라는 처녀였어요. 연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지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냇가로 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이른 봄부터 들에 나가 냉이와 달래, 쓴바귀를 캐다가 아버지를 위해 맛깔스럽게 밥상을 차렸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에 잔치가 있거나 누구네가 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마무리까지 다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을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오래된 연못이에요. 양쪽에 버티고 있는 큰 산 골짜기에 있어서 아무리 지독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질 않았답니다. 또 연못 뚝이 얼마나 튼튼한지 큰 홍수에도 끄떡 없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논에 물을 대야 하잖아요. 마을 일을 맡아보는 덕만 아범이 이른 아침에 삽을 둘러매고 연못으로 물꼬를 틀어 갔답니다. 막 물꼬를 트려고 하는데 저만치 희뿌연 안개 속에서 큰 나무 등걸 같은 것이 물 위에 떠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덕만 아범이 가까이에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었어요. 너무 놀라 얼른 뒤로 돌아서는데 구렁이가 물 위로 솟구치더니 덕만 아범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연못 둑을 따라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지요. 연못 물고 들어간다고 나간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연못 주위는 물론이고 근처 산까지 샅샅이 찾아보고 이웃 마을까지 찾아보았지만 덕만 아범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물고 트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볼일을 보러 간 게야.
하고는 우선은 논에 물 댈 일이 급하니 빨리 물꼬를 트자고 말했답니다. 이번에는 갓난아범이 물꼬를 틀어 가겠다고 나서자 건장한 용의 총각이 함께 가자며 따라 나섰어요. 둘은 삽을 메고 연못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아범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연못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 용이를 삼켜버렸어요. 갓난아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사람아, 아무리 구렁이가 크기로서니 사람을 어찌 삼킨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고지 듣질 않았어요. 갓난아범은 한참 숨 고르기를 하고 나서야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용이가 물꼬를 트겠다고 먼저 올라가기에 뒤따라 올라갔지요. 둑에 서서 보니 연못에 큰 나무 둥걸 같은 것이 떠 있는 거예요. 물고 가까이에 간 다음에야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가 물보라를 치면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용이를 꼴꺽 삼켜버렸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 어서 연못으로 가보세. 사람들은 손에 삽이며 곡괭이, 쇠스랑을 하나씩 들고 연못으로 몰려갔어요. 연못 둑에 올라서서 보니 땅거미가 내려앉아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껑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보았지만 잘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만치 연못 둑에 있던 시커먼 나무 둥치 같은 것이 물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집채만큼 큰 구렁이였지요. 그때 사람들 뒤쪽에 서 있던 연희가 소리쳤어요. 구렁이가 이쪽으로.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물속에서 솟구쳐 오르더니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을 꿀꺽 삼키고는 연못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논에 물을 대야 모내기를 할 텐데 하고 걱정만 할 뿐 구렁이가 사람을 집어 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물꼬를 틀어 가겠어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이듬해에는 모두 굶어 죽을 게 뻔했지만 아무도 물꼬를 틀어갈 엄두를 못 내었지요. 날마다 모여 앉아 걱정만 하는 사이에 하루하루 봄날은 흘러가고 노는 바짝 말라가니 마을 사람들은 몹시 애가 탔답니다. 바로 그럴 때 연희가 구렁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연희의 각오는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렁이를 없애고 돌아오겠어요. 힘센 청년도 못 당하고 구렁이 밥이 되었는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집채만한 구렁이를 잡겠다는 것이냐.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바늘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주세요. 마을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당차고 똑똑한 연희가 하는 말이라 모두 집으로 달려가 바늘이란 바늘은 죄다 들고 나왔답니다. 연희는 미리 챙겨온 보자기를 풀더니 깨끗한 치마 저고리 한 벌을 펼쳐놓았어요. 이 옷에 바늘을 모두 꽂아주세요.
연희는 사람들이 가져온 바늘을 촘촘하게 옷에 꽂더니 그 옷을 덧입고 구렁이를 잡겠다며 연못으로 갔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걱정되어 연못 가까이까지 따라갔지만 연희는 걱정 말고 얼른 돌아가시라며 연못 두구로 올라갔어요. 연희가 연못 둑에 올라서니 집채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죽은 듯이 연못 둑에 엎드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연희가 있는 곳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스르르 미끄러져 오는 거예요. 연희는 두 주먹을 꼭 쥐고 연못 둑에 서서 다가오는 구렁이를 노려보았어요. 미끄러져 오던 구렁이는 연희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요. 구렁이 뱃속으로 들어간 연희는 기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 뱃속이었지요. 정신을 가다듬고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러니까 연희 옷에 꽂혀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혔지요. 연희는 자꾸자꾸 몸을 굴렸어요. 옷에 꽂혀있던 바늘이 모두 구렁이 뱃속에 박힐 때까지 말이에요. 구렁이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마구 요동을 쳤지요. 그러자 바람에 물보라가 높이 일고 안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연못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한참이 지나자 구렁이는 조금씩 움직이기만 할 뿐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연못으로 가보았어요. 연못 둑에 올라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지요. 지난번 본 것보다 배는 더 커 보이는 시커먼 구렁이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거든요. 결국 연희가 구렁이를 잡았구나. 그런데 연희는 어디에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 몸에 밧줄을 묶어서 줄다리기 하듯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 다음 얼른 배를 갈라보았지요. 연희는 구렁이 배 속에서 죽어 있었고 연희 옷에 꽂혀 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어요. 연희가 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미끼로 구렁이를 잡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죽은 연희를 조심스레 꺼내어 연못 둑에 눕혀놓고 서럽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연희를 연못 둑에 고이고이 묻어주고는 마을로 내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보물 둘 중에서 하나를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희 덕분에 연못 물꼬를 터서 논마다 가득가득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는 벼가 부쩍부쩍 자라 피살이를 할 때쯤 되자 연못 가운데 어른 주먹만한 예쁜 꽃이 피었어요. 마치 연희의 얼굴같이 발그스름한 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죽어서 핀 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못 물꼬를 지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연희꽃이라고 불렀는데 연희꽃이 줄어서 나중에 연꽃이 된 거래요.